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부동산 정책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이정남 시청자평가원과 경제부 이승은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정남 시청자평가원께 묻고 싶은데요. DTI 또 LTV 완화 방안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 15일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검토 중인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와 부채 상환비율 DTI 완화 방안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그 LTV를 지역과 금융회사에 관계없이 70%로 높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LTV와 DTI 완화 문제는 그 오래전부터 찬반 논란의 대상이었는데요.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LTV가 요즘 같은 침체기에는 너무 시장을 규제하는 거 아니냐, 당장 폐지한다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또 상환 능력이 있는 주택 실수요자에게 대출 여력을 늘려줘야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고 경기 부양도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반대편에서는 과거와 달리 집값 상승 기대가 크지 않은 시점에서 섣불리 이를 완화했다가 효과는 보지 못한 채 가계부채 증가와 금융 부실을 키울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14일 그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일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LTV와 DTI를 별도로 검토한다든가 또 지역 나이를 고려해 맞춤형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승은 기자, 관련 소식 직접 취재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이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부총리로 내정되자마자 한여름 옷을 한겨울에 입고 있다며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취임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도 LTV와 DTI 규제를 업권별로,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것이 문제라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집값 대비 대출 한도인 LTV가 지역 금융 권역에 상관없이 70%로 완화되는 것은 물론 소득 대비 대출 한도인 DTI도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50%, 경기 인천 60%로 나뉘어 적용되는 현행 DTI 규제를 6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후방 파급 효과가 큰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내수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완화가 주택 구매 심리를 자극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을 이사철 수요가 시작되는 8, 9월부터 주택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남권 고가주택이나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형 아파트는 LTV, DTI 한도까지 돈을 빌리는 경우가 별로 없지만 고가주택은 이 비율에 걸려서 대출이 제한된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청자 평가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가계부채가 문제입니다. 1분기 말 기준으로 가계부채가 1,025조 원입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422조 원입니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LTV, DTI를 금융의 기본 원리로 봐야지 부동산 정책의 수단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65%에 이르면 위험 수준으로 볼 수 있는데 2013년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85.6%입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특히 DTI 규제 완화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자영업자들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실질적으로 규제한 것이 DTI이기 때문입니다. DTI 규제는 주택을 담보로 빌려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의 합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규제하는 것으로 상환 능력과 직결되는 규제입니다. LTV의 DTI마저 완화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생활비, 사업비 충당 목적으로 대출을 늘리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렇게 되면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될 수 있는 만큼 DTI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경환 부총리는 DTI LTV 완화로 은행권 대출 한도가 늘어나면 이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이 보다 금리가 낮은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고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가계부채의 질이 오히려 좋아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가 실수요자에게 도움도 되고 반면에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적절한 보완책도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정남 평가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그 정부는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 보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는 보고서를 통해서
그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할 경우 이미 높은 수준인 가계부채 비율을 더 높이고 가계부채 상환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60%를 초과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훨씬 높다는 것인데요. 그 한국개발연구원에서도 그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수준이 임계치에 도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2월부터 그 4차례에 걸쳐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12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섰고 또 월세 비중은 40%를 넘어섰습니다. 월세 세입자들에게 주거 비용을 경감시켜 안정화를 시켰다던 226 대책의 당초 정책 목표도 희석됐습니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 시장에 발목을 잡아왔던 2주택 전세소득 과세도 포기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의문이 많은데요. 앞으로도 YTN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심층적이고 비판적인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승윤 기자, 심층적인 보도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셨는데요.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부처 간의 일관성 있는 정책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지난 1분기 거래량이 늘어나는 등 살아날 조짐을 보였을 때 그대로 뒀더라면 회복하는 구조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2월 말에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하자 시장이 냉각됐다고 설명합니다. 저금리로 전세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투자가는 물론 실수요자까지 주택 구입을 미루면서 전세값은 더욱 올라가는 현상이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평가원께서 언급하셨듯이 KB국민은행의 지난달 통계를 보면 전국 아파트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 즉 전세가율이 평균 68.8%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02년 4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KB국민은행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8년 12월 이후 최고치인 지난 2001년 10월 69.5%에 불과 0.7%포인트 근접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은 3월 보완책, 6월 추가 보완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17일 회기가 만료된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을 바꿔서 전세 수요의 상당 부분을 월세로 돌리고 과세 형평성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했지만 시장의 반발에 결국 정부 방침을 2차례나 수정하고도 국회에서 표류한 것입니다. 특히 정부가 임대차 시장 보완 대책 과정에서 지난 3월 내놓은 2주택자 전세 과세는 방침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6월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연간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 소유자에게는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해 기존 과세안에서 일부 물러섰지만 이견이 있던 전세 임대 과세는 추후 과제로 넘겼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은 3월 보완책, 6월 추가 보완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17일 회기가 만료된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을 바꿔서 전세 수요의 상당 부분을 월세로 돌리고 과세의 형평성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지만 시장의 반발에 결국 정부 방침을 2차례나 고치고도 국회에서 표류한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특히 지난 3월 발표한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책을 발표하면서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 임대소득 과세안을 내놨는데 결국 철회하기로 당정에 합의가 됐습니다. 정부는 이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 임대소득 과세안을 지난 6월에 재보완책 대책을 내놓을 때 시장 반발과 여당 내 이견을 고려해 추후 논의 과제로 분류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 반응이 좋지 않고 2주택 전세 소득의 과세에도 조세 수입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확산되자 여당의 요구에 정부가 결국 백기를 든 것입니다. 이렇게 혼선이 더해지면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번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일단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집값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인위적인 조치는 장기간 효과를 기대하기엔 무리라고 지적합니다. 전문가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부동산 경기는 실물 지표에 영향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정부가 일시적인 대책을 남발하기보다는 실물 경기를 살리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네, 오늘 뉴스 진단 시간 부동산 정책 관련 보도 모니터했습니다. 이정남 시청자 평가원과 경제부 이승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엔 시청자들께서 직접 만든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독립기념관에서 제6회 UCC 공모전을 열었는데요. 여기서 은상을 받은 작품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이분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날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 그 사건, 그 날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을. 고맙습니다. 독립기념관.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안전코리아와 캐스터들의 수다에 대한 김정수 평가원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시청자평가원 김정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하철이 처음으로 개통된 것이 언제일까요? 한국 최초의 지하철은 1974년 8월에 개통된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청량리 구간입니다. 여기에서 시작한 우리나라 지하철은 현재까지 많은 노선으로 확대 발전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40년이 되는 지하철 역사 속에 우리에겐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만큼 생명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는 지하철. 오늘은 지난주 지하철 안전에 대한 내용을 담은 안전코리아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전코리아는 지난 5월에 첫 방송을 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기는 세월호 사건으로 어느 때보다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안전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대두됐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안전 매뉴얼의 정비나 홍보가 아직은 부족한 상황에서 안전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매우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는 생명을 지키는 지하철 안전 매뉴얼이라는 제목으로 지하철 안전에 대한 방송을 했습니다. 지하철이라는 주제는 사람들과 밀접한 대중교통 수단으로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람들의 관심이 높은 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대구 지하철 사고라는 잊을 수 없는 참사를 겪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지하철 안전수칙을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방송을 통해 비상시 시민들이 직접 비상 레버를 사용하여 지하철 문을 여는 방법이나 요즘 거의 대부분의 역에 설치된 스크린 도어의 비상 탈출법에 이르기까지 안전에 관련한 정보를 많이 알려주어 매우 유용했습니다. 또 평상시 무심히 지나쳤던 지하철 내에 설치된 비상벨, 비상유도 등 방독면 등의 사용법을 직접 현장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어 잘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방송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전반부에서는 주로 지하철 내 화재 사고가 났을 때의 행동 지침이 주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체험관과 지하철 현장 여러 곳을 직접 가서 안전에 대한 정보를 주었습니다. 후반부에서는 지하철 안전수칙이라는 코너로 개인 부주의로 일어날 수 있는 지하철 감전사고나 선로 추락 등에 따른 행동수칙과 일반적인 상황에서 지하철을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어 지하철 안전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수칙 코너에서 많은 양의 정보를 한꺼번에 설명을 통해 나열식으로 알려주다 보니 마치 재난 관련 홍보 영상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방송에 대한 흥미가 반감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나서 학부모로서 안타까운 것은 학생들이 이러한 안전교육을 직접 받거나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방송에서 소개한 안전체험관이 아니면 힘들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안전체험관은 없는 지역이 더 많고 있다 하더라도 그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공간과 시간으로 예약이 힘들고 오래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체험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학교에서 하는 체계적인 안전교육의 정례화가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안전을 주제로 하고 있는 안전코리아. 앞으로도 더욱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켜주는 안전지킴이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캐스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타는 캐스터들의 수다라는 줄임말로 4명의 기상 캐스터와 진행자가 출연해 날씨를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주에는 태풍이 온다라는 제목으로 태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방송은 태풍의 정의, 기록적인 태풍 피해 내력, 그리고 태풍의 이름이 지어지는 방법과 태풍 대비법까지 다루었는데요. 자칫 딱딱해질 수 있는 내용을 그야말로 가벼운 수다처럼 풀어내 재미있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보조자료를 통한 태풍에 대한 설명이 이해를 쉽게 도왔는데요. 풍속에 따른 피해 예상도를 표와 자료 화면으로 보여줘 일기예보를 들으면서 언제나 막연했던 초속 몇 미터의 의미가 쉽게 다가왔습니다. 다만 방송에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던 강한 태풍을 소개하고 연이어 기록적인 태풍 피해 내역을 소개하다 보니 비슷한 두 내용이 이어져 시청의 집중도를 흐리게 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캐스터들이 출연한 만큼 캐스터의 전문성을 살린 깊이 있고 차별화된 대화가 좀 더 많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날씨를 주제로 한 새로운 토크 프로그램 캐수다.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주제로 날씨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오는 30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YTN에서도 최근 선거 관련 보도가 크게 늘었는데 기사 내용과 영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14일 YTN에서는 여야 당 지도부와 후보들이 730 재보선을 앞두고 선거 전에 돌입했다고 보도하면서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각 당 후보들의 유세 활동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들의 유세 장면이 아니라 새누리당 지도부의 회의 장면만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이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전략공천한 데 대해서 새누리당이 비판했다고 보도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의 회의 장면만 내보냈습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의 반박 기사를 전하면서 새누리당 대변인의 화면을 내보내는 등 기사 내용과 영상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6일 YTN에서는 세월호 특별법에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유가족들이 국회 본관 앞에서 경찰과 대치 중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은 본관 건물 안에서 촬영을 해서 뉴스의 주체인 유가족의 모습은 보이질 않고 국회 직원과 경찰의 뒷모습만 보였습니다. 이날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국회 앞까지 도보 행진을 하고 유가족들이 국회 본관 앞에서 대치한 상황이었던 만큼 국회 본관 앞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했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YTN에서는 지난 14일 오전 9시 뉴스에서 정치권 소식을 전하면서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2위에 그친 서청원 의원이 과로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2시간 뒤 뉴스에서 서 의원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과로가 이어져 병원에 입원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시청자들은 서 의원이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것인지 입원할 예정이라는 건지 헷갈렸다며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고 보도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4일 정성근 문화체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두 자녀가 미국에서 유학 비자가 아닌 I 비자로 1년 가까이 지낸 것은 미국 연방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야당 측 주장을 보도했는데요. I 비자가 뭔지 그리고 I 비자로 유학 간 것이 왜 위법인지 설명하지 않아서 핵심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친절한 뉴스가 됐으면 합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충웅 경남대학교 교수로부터 뉴스보도 편집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의 논평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동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질 논란과 낙마 사태를 거치면서
정부의 2기 내각이 어렵게 출발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발생 3개월을 지나면서 2명의 국무총리 후보가 잇따라 낙마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문창극 총리 후보 경우 본인이 자진 사퇴하는 형식으로 표명은 했지만 사퇴의 후유증과 파장이 길어 보입니다. 그동안 낙마한 다른 후보자들 경우 주로 도덕적 흠결이 문제인 데 비해서 역사관을 둘러싼 논란으로 인해 물러났다는 점이 새로운 논쟁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논쟁의 발단은 지상파 공영방송이 문 후보의 교회 강연 영상물 중 일부를 발췌해서 역사관을 왜곡되게 보도했다는 주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SNS와 다른 언론도 이를 그대로 인용 보도하면서 논란의 파장이 확대된 것입니다. 한편 또 다른 한 공영방송에서는 문 후보의 교회 내부 강연 전부를 방송해서 전후 전체적 맥락에서 볼 때 불공정 왜곡 보도라는 주장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역사관 논쟁의 대립과 분열로 인해 국민들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비판적 여론 형성으로 편 가리기 논리에 빠지면 진실을 가려내기가 어렵습니다. 방송심의 규정 제9조는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않아야 하며 편집 기술을 이용해 사실을 오인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문 후보자 검증 보도의 공정성 위반 여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보도 내용에 대한 법정 제재 여부를 다음 주에는 결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역사관 논란 공세는 결국 법이 정한 청문회와 국회 표결이라는 절차적 민주주의 앞에서 원칙과 절차가 무너진 결과입니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절차도 중요하다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고위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제도가 국회 인사청문회입니다. 이 제도는 국회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는 동시에 일부 언론이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무차별적 의혹을 제기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편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언론이 고위공직자의 자질과 인사 공청회를 정확히 보도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공론화하는 것은 당연한 언론의 의무입니다. 언론에서 미리 검증 내용을 보도하는 것 자체도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넓은 의미의 사전 청문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 보도에서 의혹을 정폭시키거나 인신공격, 여론재판식으로만 그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동안 인사청문회가 신상털기식, 망신주기, 정치적 정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비판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심지어 자녀들까지 명예와 인격권을 심하게 침해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신상 문제와 자질은 비공개로 하고 능력 부분은 공개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뉴스 편집은 선택하는 작업입니다. 제한된 뉴스 시간에 취재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줄 수 없을 때 뉴스 전달에 꼭 필요한 부분만 골라 선택하는 압축 편집이 불가피합니다. 반대로 순간적인 짧은 상황은 오히려 시간을 늘려서 편집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편집자 주관에 따라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 보도 방향과 시청자의 반응에 결정적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만약 의도된 편집으로 주관이 개입된다면 그 보도 뉴스는 이미 공정성에서 벗어난 왜곡된 보도입니다. 편집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현장의 사실성, 중립성이 거꾸로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편집 과정에 왜곡된 보도로 인해 법정에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판결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뉴스 보도의 진실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곧바로 진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따라서 뉴스 보도 편집에서 객관성, 공정성, 중립성이 각별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